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여성 중 한 명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녀는 단순한 미모가 아닌 뛰어난 지략과 정치적 수완으로 로마 최고의 장군들을 무릎 꿇게 만든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 여성이 어떻게 지성과 카리스마로 당대 최강 제국 로마의 운명을 바꿔놓았는지에 관한 역사의 교훈입니다. 기원전 69년 나일강 삼각주에 자리 잡은 찬란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 세계사를 뒤흔들 클레오파트라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날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가 꽃피는 학문의 성지였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연구소가 바로 이곳에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모여들던 이 도시에서 자란 공주가 얼마나 뛰어난 교육을 받았을지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클레오파트라는 남다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살던 궁전은 그야말로 교육의 천국이었죠. 무려 7개에서 8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던 그녀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프톨레마이오스 왕가 중에서 통역사 없이 이집트어를 직접 구사한 최초의 인물이었다는 점이죠. 이는 단순히 언어적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무기였거든요. 그녀가 구사했던 언어들을 나열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어는 물론 이집트어, 라틴어, 에티오피아어, 헤브라이어, 아랍어까지 완벽했다고 전해집니다. 적절한 몸짓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녀의 웅변술은 듣는 이들을 완전히 매혹시켰습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자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에 대해 함께 있으면 그녀의 매력을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기록했을 정도였죠. 그는 또한 그녀의 아름다움 자체는 그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대화의 매력과 성격의 힘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살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는 당대 최고의 문학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린 클레오파트라의 지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그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암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제 정치와 외교에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가 로마의 두 거장,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크 안토니우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에도 조예가 깊었던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농업과 건축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습니다. 17세에 이집트 왕좌에 오른 클레오파트라는 전통에 따라 13세였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결혼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가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을 당연하게 여겼죠. 이는 현대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관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젊은 왕은 누나이자 아내인 클레오파트라 없이 홀로 통치하고 싶어 했죠. 3명의 교활한 고문들이 이런 생각을 부추겼고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반역자로 몰려 21세의 나이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 고문들의 이름은 포티누스, 아킬라스, 그리고 아폴로도로스였습니다. 이들은 어린 왕을 조종해 자신들의 권력을 키우려 했던 것이죠. 시리아로 망명한 클레오파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대를 모으며 복수의 칼을 갈았죠. 이때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고작 21세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절망했을 상황에서도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운명을 바꿀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 폼페이우스가
율리우스 카이사르와의 내전에서 패배한 뒤 이집트로 피해온 것입니다. 폼페이우스는 클레오파트라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환영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시 로마는 공화정 체제하에서 3명의 거물이 권력을 나누는 제1차 3두 정치시대였습니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그리고 크라수스가 그 주인공들이었죠.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고문들은 냉혹한 계산을 했습니다. 폼페이우스를 도우면 카이사르의 적이 되고 거부하면 폼페이우스의 원한을 살 것이라는 딜레마에 빠졌죠. 결국 그들은 죽은 자는 물지 않는다는 잔혹한 논리로 폼페이우스를 알렉산드리아 해안에서 참수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카이사르가 도착해 폼페이우스의 머리를 보고는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살을 지시한 고문들을 즉시 처형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런 반응은 그가 단순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물이 아니라 품격을 갖춘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천재의 이루의 기회였습니다. 카이사르가 궁전에 머물며 이집트 왕과 여왕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추방된 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놀라운 작전을 펼쳤습니다. 충성스러운 시칠리아 상인 아폴로도로스의 도움을 받아 삼배로 만든 큰 자루 속에 몸을 숨긴 채 궁전으로 미립국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첫 만남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22세의 젊은 여왕이 보여준 용기와 기지는 정말 놀라웠죠.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인 자루가 카이사르의 방에 놓였고 그 안에서 나타난 클레오파트라를 본 카이사르의 반응이 어땠을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확실한 것은 이집트 여왕이 즉시 로마 최고의 장군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이죠. 52세의 카이사르와 22세의 클레오파트라, 30년의 나이 차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이야말로 이집트 왕좌의 정당한 계승자라고 카이사르를 설득했고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자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분노했습니다. 로마 장군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죠. 이로 인해 알렉산드리아 공성전이 벌어졌는데 카이사르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방어전을 펼치며 지원군을 기다렸습니다. 이 전투는 약 6개월간 지속됐습니다. 카이사르는 불과 4,000명의 병력으로 이집트군 2만 명과 맞서야 했죠. 하지만 그는 탁월한 전술과 리더십으로 버텨냈고 결국 증원군이 도착한 뒤 나일강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젊은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전투 중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이집트의 단독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승리 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였죠. 이집트에서 권력을 공고히 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나일강을 따라 2개월간의 허니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후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로 향했습니다. 당시 카이사르는 권력의 절정에 있었고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행사에는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 아르시노에가 포로로 끌려 나와 로마의 이집트 정복을 상징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민들의 동정을 받은 아르시노에는 곧 석방되어 소아시아의 에페소스로 추방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와 외국 여왕의 관계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영구 독재관으로 임명되면서 자신들의 권력이 축소되는 것도 불만이었죠. 고화정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은 카이사르가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해 왕정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소문에 더욱 분노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44년 3월 15일
원로원 회의장에서 카이사르는 브루투스를 비롯한 23명의 의원들에게 23번의 칼에 찔려 암살당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로마에서 마크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카이사리온이 아닌 조카 옥타비우스가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로마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과 함께 급히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옥타비우스와 마크 안토니우스는 연합해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추적했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필리피 전투에서 패배해 자살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죽음으로 로마는 다시 한번 내전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이는 클레오파트라에게도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었죠. 기원전 41년, 마크 안토니우스는 현재의 터키인 타르수스에서 클레오파트라와의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불을 이용해 파르티아 정벌을 준비하고 있었고 클레오파트라의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가 보여준 연출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정치적 만남이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죠. 금으로 장식된 선미와 은으로 만든 노, 자주색 돛을 단 화려한 배를 타고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여신 아프로디테가 강림한 것 같았습니다. 배에는 동양의 각종 향료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가 가득했고 피리와 플루트의 아름다운 연주가 어우러졌죠.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클레오파트라를 보기 위해 온 시민들이 일손을 멈추고 강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크 안토니우스는 즉시 그녀의 매력에 빠져버렸습니다. 42세의 로마 장군은 27세의 이집트 여왕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클레오파트라는 마크 안토니우스를 알렉산드리아로 초대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몇 개월간 시간을 보낸 후 로마의 정무 때문에 돌아간 안토니우스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기원전 40년 클레오파트라는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태양을 뜻하는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달을 의미하는 클레오파트라 셀레네였죠. 안토니우스도 이들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안토니우스는 로마에서 또 다른 정치적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에서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첫 번째 부인 풀비아가 옥타비우스와 벌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죽자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옥타비우스는 정치적 결속을 위해 자신의 친여 동생 옥타비아를 안토니우스와 결혼시켰습니다. 2년 동안 이들 사이에도 2명의 딸이 태어났죠. 카이사르 사후 마크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우스 레피더스와 함께 제2차 삼두 정치를 구성했지만 레피두스가 아프리카로 물러나면서 결국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권력 다툼이 본격화됐습니다. 로마 제국은 동서로 분할됐습니다. 옥타비우스가 서부를, 안토니우스가 동부를 담당했죠.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와의 결혼에도 불구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잊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결혼과 진정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기원전 37년 안티오크에서 재회해 정식으로 결합했습니다. 이는 옥타비우스에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자신의 여동생을 버린 것도 모자라 로마의 영토 일부를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넘겨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또 다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를 얻었습니다. 총 3명의 자녀를 둔 것이죠. 기원전 3, 4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왕주왕의 여왕으로, 카이사리온을 왕중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는 로마 원로원과 옥타비우스를 완전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영토를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비판이 거셌죠. 마침내 기원전 32년 옥타비우스는 원로원에서 안토니우스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쪽 해안의 악티움에서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자신의 함대 60척을 이끌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전투에 참여했지만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집트로 먼저 철수했습니다. 안토니우스도 연인을 따라 전장을 떠났고 지휘관이 사라진 함대는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옥타비우스의 승리는 로마 공화정의 종말과 제국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패배 후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안토니우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지내며 절망에 빠져 있었죠. 옥타비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은밀히 사신을 보내 안토니우스를 죽이면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개인 의사와 함께 고통 없는 독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준비였죠. 기원전 30년 8월 옥타비우스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저항할 힘을 잃은 이집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들은 그는 절망에 빠져 칼로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치명상을 입지 않아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고 있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많은 피를 흘린 채로 연인에게 운반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죽기 전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옥타비우스와 협력해서라도 자신을 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례식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당시 관습에 따라 주먹과 손톱으로 자신을 해치며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처가 감염되자 옥타비우스는 치료를 명령했죠. 죽음을 각오한 클레오파트라는 치료를 거부했지만 옥타비우스가 자녀들을 위협하자 어쩔 수 없이 치료를 받아들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도 극적이었습니다. 옥타비우스에게 체포된 그녀는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포로가 되어 굴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었죠. 카이사리오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인도로 피했지만 도중에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옥타비아가 키우기 위해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한 클레오파트라는 계속 감시를 받았지만 결국 마지막 편지를 옥타비우스에게 보낸 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죽음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독사에게 물려 죽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고 미리 준비해둔 독을 마셨다는 주장도 있죠. 확실한 것은 그녀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관을 쓴 채 평온한 표정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죽은 지 9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3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였죠. 클레오파트라의 장례식은 장엄했고 그녀의 유언대로 안토니우스 옆에 묻혔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이 300년간 이어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도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켈란젤로와 셰익스피어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영화, 연극, 소설의 소재가 되고 있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주연한 1963년 작품 클레오파트라는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작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미모로 남성들을 유혹한 판무파탈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지성과 정치적 수완,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진정한 통치자였죠.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에게 매료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리더십은 외모가 아닌 지혜와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영원히 기억될 역사 속 가장 매혹적인 여성이자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